1회 관훈초대석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임채정 제17대 국회의장에 이어 오늘은 김영호 제18대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희 클럽은 올해부터 관훈초대석을 신설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화제 인물을 초청해 그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듣고 공유해주는 취지입니다. 초청인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하듯이 공세적 질문을 하는 관훈 토론와는 달리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초청인의 고견을 듣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초청인의 발표가 끝나면 대표 출연자로 나오신 두 분께서 먼저 질문을 하고 이후에 청중석에도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중석에는 서면이 아닌 즉석 구두 질문을 받겠습니다마는 초대석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초대석 손님으로 나오신 김영호 제18대 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의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강영훈 국무총리의 정무비서관으로 관계에 들어가 활동하시다가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부산 영도에서 첫 배지를 다셨습니다. 당시 야당의 경쟁 후보가 김정길 전 장관님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저도 그 당시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의 지원 유세에 같이 동행해서 취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후 김 의장님은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하셨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제18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사무총장, 원내대표를 지내셨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신 정계의 언론이시자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팔방미인이십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을 상대로 강의도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산대학교 석좌교로 계시면서 강의도 하고 글도 쓰시는 등 정계 은퇴 이후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지내시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을 마치시고 임기 마지막쯤에 터키 이스탄불로 직접 가셔서 40여일간 머물며 우리 문명 세계가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그 역동적인 시기의 모습을 그린 술탄과 황제라는 책을 최근 펴내셔서 출판계뿐 아니라 우리 정치부 기자들도 깜짝 놀라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작가로서의 생활도 성공적으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김 의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데 다종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은 김 의장님의 경륜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을 살짝 들춰보니 초록은 동색이라든가 가재는 재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초당표적인 어떤 의치와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귀담아 들어야 할 충언과 고언을 기탄 없이 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대표 질문자로 나온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JTBC 정치부장을 맡고 있는 최상현 부장입니다. 최 부장은 오랜 정치부 기자를 거쳐 워싱턴 특파원, 썬데이 중앙 정치부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올해 저와 함께 관훈클럽의 기획 담당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의 이지훈 정치부 차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장은 지금 현장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셨고 지금은 청와대 출입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질문을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호 의장님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김영호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말이 나올 줄 알고 글을 썼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 썼는지 읽어보신 분이 잘못 읽어봤는지 한번 여러분이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원고가 아마 배부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원고를 중심으로 일단은 여기 취지에 맞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훈클럽 오태규 총무님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귀하고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 새로 마련한 관훈 초대석에 첫 손님으로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서 비판과 감시뿐만 아니라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며 고군분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현장에서 떠나 지금은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관훈클럽이 공세적 토론 방식에서 벗어나 경청의 기회를 만든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진일보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정신과도 상통합니다. 관훈 초대석이 수기 민주주의로 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와보니 지난 2008년 18대 국회의장 취임 직후 선진국회를 주제로 질의토론을 했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그때 저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출발점은 개헌에 있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87년 체제가 역사적 소명을 다한 만큼 국가의 틀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짜야 할 최적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많은 정치인들이 뜻을 같이 했음에도 여야 지도부의 미적지근한 태도로 개헌은 동력을 얻지 못하고 안타깝게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개헌을 얘기한 분이 있었지만 순수성을 의심받으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때를 놓쳤다고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5년 단임제 권력 구조를 바꾸려면 앞으로 또 20년을 더 기다려야 할까요? 그러나 현행 헌법 하에서도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은다면 가능한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정치권을 휩쓴 안철수 현상도 알고 보면 국민의 요구와 시대 정신을 담아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정치의 물결이 그 세계에 이르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치 불신의 여파는 혁명처럼 강렬했지만 제도로 수렴되지 못했습니다. 5년 단임제는 헌법적 안정은 가져왔지만 제도적 문화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정착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정치개혁이라는 말조차 염증을 느낄 정도로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5년마다 반복되는 권력교체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함께 진통과 혼란도 가져왔습니다. 여에서 야, 또 야에서 여, 보수에서 진보,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바뀌면서 진영간 싸움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치열했고 0.1%라도 앞선 쪽이 모든 걸 차지하고 장악합니다. All와 Nothing 게임입니다. 취임 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3년 차로 접어들면 급격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통령은 불과 2, 3년 정도만 소신껏 일할 수 있습니다. 새 정권이 들었으면 전 정권의 유력자들은 날개가 꺾이고 감옥으로 가는 사람도 나옵니다. 국회는 대통령 선거의 뒤풀이, 화풀이 장소로 변했다가 곧바로 차기 대선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합니다. 대통령을 미는 세력과 이를 견제해서 차기를 노리겠다는 세력 간의 용쟁 호투가 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여야 당내 강경파가 앞장서고 막후에는 청와대와 시민단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5년 내내 여야는 정권을 지키느냐 빼앗느냐에 신경을 집중하고 올인합니다.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피고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유불리에 따라 주장과 논리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팩트는 그대로인데 해석이 아전인수로 변합니다. 국회는 말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선진의회와 달리 한국 국회는 말에 따른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할 권한도 관행도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은 독립적이지도 않고 수평적이지도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면 국회의원은 행동대원 역할마저 서슴지 않습니다. 강경투쟁과 선명성을 차기 공천권과 지역에서의 당선을 보장하는 확실한 보험카드라고 믿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끊임없는 정쟁으로 국민은 피곤해하고 무관심층은 늘어만 갑니다. 안철수 현상은 정치권이 할 일을 하지 않아 자초한 것입니다. 지난 25일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직선제 이후 가반을 득표한 첫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헌정사 65년간 우리는 위대하고 성공적인 역사를 써왔습니다. 건국에 이어 전쟁을 거치면서도 땀과 피로 산업화 민주화를 일구어냈습니다. 점진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확대하고 역사의 진보를 성취하며 우리는 드디어 동북아시아 처음으로 여성을 국가 최고 지도자로 탄생시켰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누적된 갈등과 대립, 모순과 부조리를 해소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복지와 같은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며 국가 발전보다 개인 행복에 우선적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남성 중심 양적 사회 하드파워 기반이었지만 앞으로 여성 중심 삶의 질 소프트 파워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여성 대통령은 이런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 교체로 가는 길입니다.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융성을 경제부흥, 국민행복과 더불어 취임사에서 3대 지표로 제시할 때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자랑할 만한 기념비적인 문화유산인 울산 방구대 안각화가 물속에서 나와 햇빛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지자체 간의 물싸움, 문화재청의 미온적 태도, 상위 부처의 무관심으로 형체가 사라져가는 세계 인류사적 문화유산이 박 대통령의 문화중시 정책에 힘입어 하루빨리 되살아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2, 3년만 더 지나면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 통합의 문제입니다. 국민 통합은 국정 최우선 과제여야 합니다.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 행복도 창조 경제도 중산층 70%의 재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 통합의 당위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갈랐을 대로 갈라지고 쪼개질 대로 쪼개졌습니다. 지역적, 계층적, 세대적,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심각한 대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깃발 아래 단일 대우를 이루며 모였습니다. 18대 대선은 진영과 진영의 총대결이었습니다. 결과는 불과 3.6%포인트 차이였습니다. 108만 표 차이로 성패가 갈렸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놓쳤다며 전략의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득표율은 예상치를 넘어서 75.8%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겼고 부산에서도 승리 예상 득표 40%를 달성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역전했습니다. 진보 진영은 승리의 법칙을 모두 충족시키고도 분루를 삼켜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보수 진영의 결집력이 더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50대 유권자 82% 이상이 추위에 아랑곳 하지 않고 투표장에 나갔습니다. 진영 논리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과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 빼고는 모두가, 유권자 모두가 투표장으로 나간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났습니다. 화라산처럼 분출했던 그 뜨거운 용암은
지표면 아래로 잠복했습니다. 이기는 게임을 짓다고 생각할 때 갈등과 반목의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외상 후 극심한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런 처절한 싸움을 치르고 나면 이긴 자도 피곤합니다. 진자가 상실감에 몸부림칠 때 이긴 자는 사력을 다해 지켜냈다는 안도감 후에 밀려오는 허탈감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진자도 이긴 자도 모두 끌어안고 가야 할 책무가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듬는 손길은 바쁘지만 치유받아야 할 상처 입은 영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진영 대결의 후유증은 짧은 잠복기를 거쳐 시시때때로 불거져 나옵니다. 선거는 모든 걸 걸기 때문에 과열과 적대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1.6%, 2.3%, 3.6% 등 득표차가 적은 경우 쉽게 승복하지 않게 됩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영호남과 충청권 등 지역 간 갈등, 5060과 2030 간 세대 간의 대립,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 등 균열의 축이 점점 많아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양분된 모습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근곤일척의 진영 대결은 이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3.6%포인트. 진자는 반대 세력을 모두 끌어모았지만 이만큼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긴 자 역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근소한 차이로밖에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마터면 질 뻔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5년 후 다시 이런 식의 대결이 펼쳐진다면 성패는 설령 바뀔 수 있을지라도 나라는 결단나고 맙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대화의, 대타협, 대통합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방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먼저 여건이 변해야 합니다. 할 말이 많겠지만 먼저 손부터 내미십시오. 여러분은 어엿한 성자입니다. 성자가 아량을 베풀어도 패자는 선뜻 화답하지 않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48%의 국민을 최대한 포용해야 합니다.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긴 지 석 달째로 접어들었건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조직이 늦어져서 모든 것이 지지부진하다고요. 그 늦추어진 책임 또한 성자 쪽에 있습니다. 신구 정권 교체 기간이 너무 깁니다. 이렇게 국정 공백 상태가 길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차기 국정원장은 누가 될지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5년 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 최우선 과제는 인수위 구성이 아니라 새 정부를 이끌 조각위원회 구성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통령 직속으로 가장 상위 개념의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 관계에 있는 대표자들을 불러 대화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삼고초려가 아니라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합은 대화해야 대타협의 결과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성과에 연연치 말고 최소 공배수부터 찾아내면 머지않아 최대 공약수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면 사회적 대타협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성의 리더십, 따뜻한 모성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탕평 인사는 대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장차관 인사는 탕평의 메시지입니다. 성시경 같은 말이 더 이상 나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 강부자 인사의 폐해로 지난 5년 내내 국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역, 세대, 이념 간 갈등을 가장 빠르게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탕평 인사라는 사실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정권 출범기에는 언론도 호의적이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는 법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인사 문제가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교안보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안보 위기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의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한순간에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정말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은 지난한 일이고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핵무기를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살 수도 없고 북한을 상대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지난 20년간 4대 정권에 걸쳐 북핵 포기를 위한 다양한 방책과 수단을 강구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북핵 대응 정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꾸준히 대화를 유도하면서 핵 폐기를 설득하는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도 병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핵이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핵 억제력,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핵 균형론도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핵은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준비도 필요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세계사를 돌이켜봐도 평화는 구걸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있을 때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견하건대 북한이 만약 또다시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때는 동북아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동북아의 핵경쟁 체제는 지역 균형과 안정을 단숨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중국 정부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사강 외교는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입니다. 북핵이 현실화된 만큼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과 같은 것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울러 중국과 신뢰를 공고히 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북핵을 내려놓도록 외교적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국수주의를 회귀하는 일본에 대해서도 냉철히 이성으로 대처하여 동북아 평화에 흔들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사강 외교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국가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와 복지 문제입니다.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추진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은 종전의 방식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성장 잠재력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나 낙수 효과 없는 대기업 정책으로는 더 이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박 대통령은 이를 창조 경제로 제시했습니다. 문제인식에 동의하며 방향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창업을 육성하고 과학기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관료적 접근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적 위주, 규제 중심, 폐쇄적 부처 이기주의에 입각한 종전의 방식으로는 결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반간 반민의 부처로 만들어 민간의 창의력 활력을 적극 수용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관료들을 이끌고 나간다면 미래부가 될 것이지만 관료들에게 끌려간다면 과거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들이 민간회사와 같은 경쟁과 책임의 자세를 가다듬는다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공 여부는 범정부적으로 규제를 얼마만큼 허물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또한 세계적인 과학기술, IT 회사 그리고 R&D 센터를 우리나라에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술 발전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려운 결심을 하고 들어온 이 장관이 김종원 장관 말이 이 얘기입니다. 장관이 소신껏 일하도록 전폭 지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유럽발 경제위기, 저성장, 성장 잠재력의 추락, 아베노믹스 영향 등 까다롭고 복합적인 경제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복지 지원 확보를 위해서도 3, 4%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도 해야 됩니다. 사정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에게 확실히 위임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책임장관제를 실시해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야 합니다. 믿고 맡겨야 합니다. 일희일비하거나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부처 인사는 100% 장관에게 일임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인사를 좌지우지 장관을 종이 호랑이로 만드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청와대만을 바라보는 한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단지 인사검증 기능만 가져야 합니다. 관료나 로펌 출신 장관으로 과연 시대교체 정신에 부합하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많은 국민들에게 장관 스스로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기준과 영역을 밝혀야 합니다.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구호나 아전인수적 해석으로 인해 혼란을 부추기거나 동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건절되지 않고 있는 대기업 횡포, 가격 후려치기, 줄 돈 안 주고 결제 미루기, 사람 빼가기, 아이디어 및 기술 훔치기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이런 악습은 이번에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기업 비리, 오너들의 비리나 부도덕성, 천민자본주의적 요소들도 과감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1인기업 등이 대기업 눈치 보지 않고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신나게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력 하나로, 창의력 하나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회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장의 선순환으로 재원이 마련된다면 복지는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범위를 넓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아마 이 점이 박 대통령의 강점이기도 하지만은 지지율을 갉아먹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2004년 탄핵 이후 나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맡아 천막당사에서 박근혜 대표를 보필했습니다. 84일간 모래바람을 맞으며 함께 천막당사를 지켜냈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박근혜의 리더십, 그 진면목을 보았습니다. 원칙과 신뢰, 헌신과 정도, 품격과 절제는 오늘날 우리가 그를 선택한 이유일 것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2년 3개월간의 당대표를 마치고 2006년 6월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정당 대표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대표가 8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리더십은 시간이 흘러야 빛을 발합니다. 결코 단거리 주자가 아닙니다. 진정성, 일관성, 지속성을 증명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출범 전에 이미 밀봉인이 불통의 인식을 심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소통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라는 최고의 참모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상명하복식, 위계서열식으로 움직이고 할 말 못하고 눈치 보기나 한다면 다른 조직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곡히 기다립니다. 어떤 리더든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부족한 점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보완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앞선 정부의 공과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군사적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문민정부를 세운 점은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지율 90% 이상일 때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법치국가의 기회를 놓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의 리더십이 있었더라면 IMF 경제위기 같은 것도 피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대중 정부. 파란만장한 삶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현대사입니다. IMF 체제를 극복하고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감정 해소의 최적임자였음에도 그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감동적인 리더십을 좀 더 발휘했더라면 하는 여운이 남습니다. 노무현 정부, 권위주의 타파, 한미 FTA 체결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주류도 권력을 잡으면 주류가 됩니다. 탈권위적 리더십으로 주류를 확장하고 무책임성에서 탈피했더라면
정권의 생명은 더 길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류 사회가 반성하고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내외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참으로 일만이 했고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한 만큼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프로세스의 예술인데 이를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한 탓입니다. 소통 부족으로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처럼 지난 정권들은 공과가 함께 존재합니다. 공도 과도 모두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공은 공대로 개성 발전시켜야 하고 과는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 국회와의 소통, 행정부와의 소통을 원활히 보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집무실은 구중심취에서 벗어나 비서실 같은 공간에 배치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대통령과 비서, 대통령과 장관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짧을수록 심리적 거리도 좁혀집니다. 그래야 소통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사회 구축 문제입니다. 공자는 국가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치를 믿음이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의 불만, 불평, 불안, 부정도 서로 믿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은 우리나라는 가진 자, 혜택받은 자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갈등과 불신의 싹을 틔웠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척근의 비리나 부정은 신뢰사회 구축의 치명타입니다. 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리면서 대통령 자신의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도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이 점에 있어서 안심이 되고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변 인사들이 도덕성을 재는 끈은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봅니다.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고위공직에 임하는 사람은 군대 문제,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에 떳떳해야 합니다. 만약 이 셋 중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스스로 고위직을 맡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와 정권을 위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도덕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일입니다. 어차피 이번 조각에서는 시간이 모자라 정밀하게 파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다음에 되풀이된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참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삭막한 세상의 온기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능력보다도 도덕성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솔선수범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아침 정홍원 국무총리가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런 일이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공직사회의 기본이 될 때 신뢰사회는 구축되는 것입니다. 2013년 현재 우리 국가 사회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서슴없이 변화라는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40년은 거전 수천 년 세월과 맞먹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1세기 10년은 20세기 마지막 40년의 변화 그 폭과 수준을 앞질렀습니다. 박근혜 시대 5년은 21세기 지난 12년의 변화보다 더 세차고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1960년대 이전은 우마차 시대, 60년대부터 20세기 말까지는 기차 시대, 21세기 10년은 비행기 시대였다면 앞으로 5년은 로켓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제트기로 되어 있는 걸 로켓으로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붙잡고 나갈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비전은 무엇인가요? 젊은이들에게 믿고 따르라고 할 방향타는 또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취임사에서 나온 제2한강의 기적, 교육과 문화 창달, 그리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시라만으로는 뭔가 미흡한 느낌을 줍니다. 경제 부흥도 옛날에 많이 듣던 용어입니다. 미래를 향해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든 채 확실한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 친구,
동료라는 뜻이지만은 간혹은 적, 타인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답니다. 이웃이 남이 되고 친구가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핍박받던 유대인의 각박한 삶에서 나온 이 단어의 모순적 의미가 오늘날 한국 현대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유목시대, 부족국가 시대의 사고와 자세에서 우리 빨리 탈피해야 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정치가 아니라 앞으로는 어제의 적도 대한민국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가는 동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렁찬 박수를 치는 거에 값질 만큼 명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임채정 의원님도 상당히 그 초당파적인 입장에서 뭐 야당의 어떤 입장이 묻어나긴 했지만 상당히 좋은 연설을 해주셨고, 오늘 김영우 의장님께서도 동서고국 정치와 문화, 역사를 넘나들면서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의 이런 자리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초당파적인 어떤 움직임, 초당파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조금이라도 만드는데 밑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 의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내용 중에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직 속에 가장 상위의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만들자라든가, 신뢰 회복 구축을 위해서 군대 문제,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스스로 공직에서 공직을 맡지 않아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는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먼저 최상현 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를 향해서 덕담과 격려는 물론 따끔한 충고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통합, 북한 핵, 경제 복지 뭐 이런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이제 줄을 지어서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중에서도 국민 통합이 국정의 지금 최우선 과제고 통합을 위해서는 탕평 인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내각과 청와대 인선이 탕평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또 취지의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인선이 이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우선 새 정부의 인사를, 조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침 의장님께서는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당시에 실세 부위원장으로서 조각에 관여를 하셨는데 그때도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바로 대답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예, 유감스럽게도 5년 전에 조각에 일체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인수위원이든 뭐 자문위원이든 단 한 명도 제가 추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해명 기회를 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인사, 인선 이런 쪽에 역대 어느 정부에도 제가 관여한 게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왜 이런 인사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언론에 비친 모습, 여론에 비친 모습은 제가 발표에서도 나온 것처럼 국민들에게 그렇게 어떤 기대에 찬 그런 인사가 아니었던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유는 뭐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또 그때 당시 당선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처지나 환경, 또 신구 권력 교체기에서 생길 수 있는 정보나 자료의 어떤 소통 문제, 뭐 이런 등등이 이유였을 것입니다만은 정치는 결과로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인사가 원활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새 정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되고 챙겨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글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또다시 어떤 이런 행태가 나온다면 아마 국민들은 대단히 참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 점을 대통령과 청와대는 숙지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건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었던 모양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면은 자꾸 내가 추상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의장님께서는 이제 리더십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게 박정희식 패러다임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뭐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뭐 밀봉, 불통 이런 이미지가 권력 독점이라든지 지시, 통제로 대표되는 박정희 시대를 좀 연상시킨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의장님께서는 소통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청와대 시스템을 제안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문제는 임기 내내 뭐 불통 논란을 일으켰던 이명박 청와대도 큰 숙제였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불통 대통령에게 소통을 강제할 수 있는 청와대 시스템이라는 게 얼핏 좀 떠오르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제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이 글을 쓰면서 그 점을 상당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어떤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시스템 구축은 제가 할 일은 아니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칙론적인 입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와대 스스로가 소통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뭐 그리고 수석, 그리고 비서관, 행정관 이런 청와대라는 것은 참모 조직, 대한민국 참모 조직 중에서 최고의 참모 조직인 이 참모 조직이 위계 질서대로 움직이고 상명하복식으로 움직인다면은 그 참모 조직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라인 조직은 완전히 개선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가 그야말로 참모 조직으로서 스스로 소통하지 못한다면은 다른 어디 보고 소통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청와대가 어떤 모습으로 유기적 기능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정부 5년 동안에 얼마만큼 좋은 정부가 되느냐 나쁜 정부로 평가받느냐 하는 그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뒤에 뭐 토론자도 많이 계시고 또 플로어에서 질문도 받으시고 하니까요. 지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핵 균형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핵 무장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뭐 그런 뜻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남한의 핵 무장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또 득실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요. 저도 국제정치학을 대학 다닐 때는 조금 했던 사람으로서 또 특히 그 핵에 관해서 좀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핵이라는 것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그 엄청난 영향과 파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최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핵을 실질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입니다. 아주 현명하게 접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없어야 되겠지만 있게 된다면은 동북아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북아라는 것 중에서는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막아야, 이 현상을 막아야 하고 그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 핵무장론이 들고 나오면은
가장 강력한 핵무장 국가는 일본이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동북아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세력 균형과 안보, 안정은 일거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동북아의 현상이 유지가 아니고 타파의 방향으로 갔을 때 동북아에서 최대의 우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가장 곤란한 처지, 어려운 처지에 빠뜨린다 하는 사실을 중국 쪽에 숙지를 시켜야 할 시기가 지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그런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 이지훈 차장님한테 발언을 주려고 했으나 워낙 그 청중 여러분께 어떤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청중 분들한테 2분 정도의 질문을 먼저 받고 우리 이 차장한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분께서 질문을 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박근혜 정부 전에 김영삼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제 의문은 김영삼 정부가 그 세계화를 하면서 준비한 세계화를 해서 나라가 보도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좋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점하고 두 번째 그 이어서 김대중 정부는 그 많은 기업들을 팔아먹었는데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대 그 금융학하는 정원찬 교수가 국가 기관산업은 팔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주식 관계도 제한돼야 한다. 그걸 안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경제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양극화를 만들고 우리 경제가 지금 모순이 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 세 번째,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지금 평가하셨는데 노벨상 탄 사유를 보면은 첫째가 민주화, 우리가 모두가 인정합니다. 두 번째, 이웃나라, 특히 일본과 가까워야 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결론이 독도 은혜를 공동관리수업을 했다는 그런 모순이 있었고, 아니 그런 것은 노벨상 위원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노벨상을 준 세 가지 사유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께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평가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양반의 민주화 운동을 다 인정하지만 이런 우리 국가에 대한 과정에서 그걸 정확히 평가해 다음 정부에도 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보시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없이 생각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또 한 가지. 저기 잠깐만요. 저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예, 그 정도로. 제가 이 역대 정부의 평가를 거론을 할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은 단 몇 줄로 그 정권의 공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건 지극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 정부를 위해서, 새 정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줄을 했더니 역시 선생님한테 딱 걸리고 말았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길게 쓰자면은 다 언급이 되겠죠. 뭐 제가 제 얘기를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 참 좋았던 기회에 조금 국가 경영 철학이라든지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과 그 실행 수단이 함께 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 받은 것은 제가 그 문장을 제가 읽으면서도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겠구나. IMF를 극복했다고 노벨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IMF도 극복했고 또 노벨 평화상 또 별도 이유죠.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특히 그 평화 아니겠습니까? 평화 체제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그 평가는 모두 각자가 보는 견지에서 다를 것입니다. 저는 그냥 총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저기 또 다른 분 한 분 먼저. 예, 우리 김영순 선생님.
네. 좀 뭐 저기 그래도 그 성함을 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김영신입니다. 저 언론계에서 있었던 최후의 직함은 연합뉴스의 출판국장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대통령 직속의 최상위 개념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정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MB정부 하에서 지난 2009년 12월에 출범한 사회통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업무를 3월 말로 종결을 하고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출범 시 2009년에는 네. 당시 그 출범할 당시에는 한국은 OECD 국가, 그 당시에는 OECD가 28개 국가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세 번째로 갈등이 많은 국가였습니다. 현재 OECD 국가는 34개국이지만 아직 그 조사는 아직 없으니까 좀 나아졌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많아가지고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든 그 기관이 바로 사회통합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전국의 16개 시도의 그 지역협의회까지 모두 조직해서 완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그 공적과 예산 투입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국가 정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공적이 재정 낭비와 함께 물거품이 된다면 사회통합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1, 2년에 이루어지는 건 더욱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확대 개편이 좋은 걸로 알고 있었고 네, 최근까지도 그런 걸로 돼 있었는데요. 질문을 좀 요지를 간단하게 해서 좀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네, 때문에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예. MB 정부 하에서 있었습니까? 네. 제가 저 MB 정부 인수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걸로 봐서 사회통합위원회가 국민들한테 큰 인식을 못 줬던 거 아닌가.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청와대의 최상위 계급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과제죠. 아까 OECD에서 그 말씀하셨는데요. 참 우리가 이 갈등이 제가 본문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 갈등 구조가 심각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상대적 박탈감 등등 해서 갈등이 분출이 됩니다만은 우리는 이 치유하려는 노력을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정치인들이 부추긴 측면도 있지요. 갈등을 부추겨야 당선해서 쉬우니까. 그러나 정부에서 이 장기적인 안목과 철학적인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했었으면 훨씬 해소가 많이 되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통합위원회가 역할을 했던 것도 다 인수를 하겠죠. 새 정부에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생기면 당연히 뭐 다 통합이니까요. 그러나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자들을 삼고초려가 아니라 막 그 이상 찾아가서 모셔와야 되고, 그리고 큰 거부터 다루려고 하면은 아마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적은 거, 최소 공배서부터 찾아 나가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발견하자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인내하면서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그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하면은 이 갈등이 수십 년 된 갈등이 하루아침에 어디 되겠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통령도 갖추지 못했던 여성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그
그 모성애, 국민들의 아픔을 쌓아놔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온기를 가진 그 대통령으로 역할을 한다면은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가 훨씬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다음 마이크를 지금 그 정권 교체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는 우리 이지훈 차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그 리더십 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정권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결국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관심사는 리더십인 것 같아요. 대통령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과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리더십이 우리가 관찰한 바로는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다른 양태를 보이는 경우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10수년 이상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의원을 지켜봤습니다만은 관찰자의 그 거리감, 원근에 따라서 누구보다도 그 시각차가 드러나는 정치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리더십을 가진, 아까 그것이 여성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특별한 과거를 가졌기 때문인지 잘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오신 게 참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당대표를 맡으면서 박근혜 시대를 개막할 때 가장 옆에서 함께 하셨죠. 사무총장으로서. 그래서 사실상 뭐 원조 친박의 원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더십을 좀 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구체화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걸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인사 문제도 약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결국 이제 리더십의 문제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는 같은데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고 이제 이런 경우에 위기는 어디서 오는지 한번 전망해 줄 수 있는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먼저 해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분석과 그다음에 지금의 문제점이 어떤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너무 어려운 질문을. 근데 다행인 것은 질문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특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현재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리더십 부분은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오총무가 말씀하신 제가 쓴 책도 그때 당시에 전쟁 당시에 그 황제와 술탄이 갖는 리더십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가진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이 어떤 그 모범적인 정형도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사람은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 하에서는 이렇게 일을 할 것이다. 또 저렇게 일을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일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분석해 낼 수 있겠고, 또 이런 리더십을 가진 분은 이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책을 쓸 적에 그 560년 전 얘기를 지금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것은 뭐 어불성설이겠습니다만은 그 황제와 술탄이 갖고 있는 또는 가져야 할 공통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이 원칙과 결단, 자기 희생, 또 한쪽은 경청, 한쪽은 소통,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현재도 그럼 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리더십은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겁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리더십인데, 다만 제가 본문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열린 우리당이 여당이 대표를 8번 교체할 동안에 야당인데도 참 2년 6개월을 대표로서 갔다. 또 정당 사상 최초로 대표 이임식이라는 것도 가졌다. 리더십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박근혜의 독특한 리더십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와대 참모들이고 장관들이 그리고 당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리더십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벌써 언론에서 표현에 비하면은 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밀봉이라든지 하는 이것을 보완해야 되는 역할. 이거 역시 당과 청와대와 내각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하지 못하면은 위기가 올 수도 있죠. 근데 그 위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느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79년도 10월 16, 17일 날 부마 항쟁, 그때는 부마 사태라고 그러죠. 부마 사태가 일어날 때 11.6이 일어날지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이제는 그때와 시간이 벌써 30년, 40년 흘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기는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큼 우리가 어떤 헌법적 안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위기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듯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위기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하고는 다른 종류의 또 다른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그 리더십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함께 일했던 그 경험에 비춰볼 적에 말입니다. 예. 저도 그 리더십 얘기가 나와서 사회자 직권으로 좀 끼어들어서 한마디 여쭈겠습니다. 먼저 제 질문하기 전에 저번에 어느 신문에 그 우리 파리 특파원 지나서 한국일보 출신의 김승웅 선배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사람이 싱가포르의 니카뉴다 이런 말씀을 해서 상당히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니카뉴보다 먼저 배워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아닌가. 레이 커뮤니케이터라고 불리고 지금도 가장 그 미국에서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 양반의 어떤 소통 능력 이걸 배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 묻고 싶은 질문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리더십은 좀 시간이 걸린다. 발효되는데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거리 선수가 아니다. 그럼 중거리 선수인가 마라톤 선수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사실 대통령 리더십이 보통 일반적으로 5년 단임제에서 3년 이후는 거의 발휘돼도 별로 힘을 못 쓰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박근혜 리더십이 3년 이후에 발휘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저기 의장님이 보실 때는 박근혜 리더십의 최소 숙성 기간이 몇 개월이나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리더십은 지금 이미 발휘가 되었고 발휘되고 있는 중이죠. 인수위가 그 다른 어떤 인수위보다도 좀 조용한 인수위, 침묵 일변도의 인수위였던 것도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역으로 보면은. 이미 박근혜 리더십은 아주 위력을 지금 떨치고 있습니다. 다만,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 어떤 개인이 다, 능력이 다 많더라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리더십을 보완해 나가는 장치를 구축하는 데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 봐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단축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제 2차장. 그 의회주의자를 자처하셨고 그렇게 애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의장님. 개헌을 언급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여전한 개헌론자시구나. 이번 기회가 절호의 기회라고들 했죠. 임기를 1년만 줄이면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들 있거든요. 사람들이. 동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예 없는 거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또 완전히 놓친 것 아닌가. 안 그래도 좁은 문이었는데 지금 바늘귀처럼 좁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방법이 있는지 여전히 개헌을 해야 되는지 계속 또 논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개헌의 문제는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미 물 건너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이 물 건너 갔으면서도 또 개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물 건너 갔다는 측면은 5년 단임제 구조라는 이 권력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은 아마 20년 있다가 논의돼야 될 사안 같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줄이고 또는 국회의원 임기를 늘리고 개헌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주영 의원 오셨는데 개헌 참 열심히 하셨던 우리 의원님이시죠. 그래서 이 5년 단임제 구조를 그냥 그대로 유지한 채 개헌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5년제 우리 현행 헌법 사회에서의 권력 구조의 문제는 대통령에 대해서 권한이 너무 많이 쏠려 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에게 무한 책임제라는 것, 그리고 레임덕이 다른 대통령제에 비해서 너무 급속하게 또 빨리 온다는 것,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임기제는 그대로 두고 개헌을 권력을 다소 분산시키는 방안 같은 것은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발효되는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다음 정권에서 발효되는 시점을 한다면은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혜를 모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하는 부분은 현행 헌법 하에서도 가능한 일들이 몇 개 있다 이겁니다. 국회에 조금 더 책임 권한을,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조금 더 바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헌법 아래서, 지금 현재의 헌법 아래서도 가능한 조항들이 얼마든지 법만, 헌법 아래 있는 일반 법만, 관계법들만 바꾸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하여간 개헌 문제는 그 한 주제만 갖고도 몇 날 며칠을 논의해도 끝나지 않을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플로어에 한 분만 받으려고 했는데 저기 들으신 분이 지금 3분이시거든요. 3분 다 짧게 저기 한 가지씩만 질문해 주시죠. 네, 먼저. 네. 가까이 있으면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의장님은 국회 운영의 선진화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은 입법안을 통과시키려면은 180석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도 결국은 여야가 맞싸우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와서 본다면은 그 법이 국회 운영의 다수당에 대한 이런 데 어떤 발목 잡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법의 정신은 결과적으로 여야 타협을 해라 그러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사실 그 입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셨던 의장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하도 직권상정 때문에 18대 국회가 시끄러우니까 이제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천재지변, 전쟁 이런 거 아니고는 살짝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못하도록 한 것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라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또 그걸 의장 시절에도 누누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선진화법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계속 이런 유의 국회의원 책임제, 국회의원이 책임지는,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만 지금은 이게 기싸움 같아요. 정부 조직법이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싸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야가 서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조금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행위에 대한 답변은 끝났지만 제가 거기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이 정부조직법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이 하겠다 하는 정부조직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안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리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서 솔로몬 왕의 재판처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나눠 가지라고 했을 적에 진짜 어머니가 포기했습니다. 여든 야든 포기하는 쪽이 국민으로부터 따뜻한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 이기준입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이 되는데요. 정당의 후보로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새누리당 정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때부턴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물론 대통령 중심제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아마 한나라당 정부란 말을 거의 못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뭐 여루당 정부라는 말도 없었고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여쭙고자 하는 거는 오랜 의정 생활을 하셨으니까 또 정당 생활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른바 정당의 추락, 정당의 상실 시대가 이제 이렇게 계속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에 보면은 이거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이 정당에 의해서 이 정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당의 역할이 빨리 살아나서 정치가, 진정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아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우리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걸 빨리 회복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정당에 관해서 저하고 원칙은 같으면서도 조금 강론 부분에서 세부적인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제3공화국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정당의 육성 발전이라는 것을 헌법에 집어넣었습니다. 육성이라는 것. 왜냐하면 자유당 시절 때 정당에 대한 탄압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정당을 보장하는 이런 조항들을 많이 넣었는데, 제가 제 주관입니다만 제가 국회에서 느끼는 거예요. 헌법에는 분명히 국회가 대통령보다도 앞에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국회는 청와대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은 정당의 발목을 잡혀가지고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정당의 위기라고 하셨지만은 정당이 공룡처럼 비대하기 때문에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의 어떤 삶의 질과 아픔을 긁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 같은 것이 일어난다 입니다. 저는 미국의 정당이 100점짜리는 아니지만은 대통령제에서는 미국의 정당 같은 정당이 필요하다 입니다. 원내 정당 중심으로 하고, 이쪽 정당이라는 것은 털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처럼 뭐 대표 있고, 뭐 최고위원 있고, 무슨 뭐 부대표 있고, 사무총장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법기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당론에 얽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면은 정당 무용론이 자칫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참에 대한민국이 이제 정당의 육성이 아니고 정당의 민주화, 의회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 정당의 역할, 정당을 새로 해 가야 됩니다. 힘 있는 정당이 아니고 국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하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 질문 짧게 좀 해주십시오. 네. 얘기가 들리나? 네. 돼요? 대한언론인의 주필을 맡고 있는 문명호입니다. 사실은 김 의장님이나 저나 동아일보에서 오래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것도 질문이 하나가 될 게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색다른 질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영부근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다 이게. 예를 들면
어느 대통령께서 그만두시면서 얘기한 것처럼 거긴 정말 강산이단 말이에요. 옛날에 최기화 대통령은 비서관한테 웬 그 소나무 소리가 저렇게 세냐 하면서까지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야간에 그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워싱턴에서 5년 동안 백악관을 출입하면서 제가 잘 봤던 사실입니다. 제 질문은 용부분께서 안 계신데 9시 이후에 근무 시간 이후에 대화 상대가 없는 것이 이게 일단은 조금 걱정된다. 이게 좀 가족 간의 대화가 있어야 좀 마음도 풀고 그런데 어린 진돗개 2마리 가지고는 도저히 그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이 첫째 질문은 아무 가족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그 국정 수행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psychologically 좀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의장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제일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극복하실 수 있는 의장 말씀대로 리더십이 더 강한지, 이걸 또 그럼 어떻게 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을는지,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뭡니까, 퀴즈, 농촌에 어르신들 있는데 퀴즈 프로인데요.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답변은 할머니가 합니다. 할머니하고 사이를 뭐라고 그럽니까? 라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원수 그랬습니다. 아니, 2자로 대답하지 말고 4자로 대답해 주십시오 하니까 평생 원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부관계가 있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평생 원수가 돼가지고 골치 아플 때도 또 있습니다. 우리 또 살다 보면은요, 골치 썩일 일이 오히려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가 있고 더 편안하게 많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어떻게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뭘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것이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 한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격조 있는 연설과 품위 있는 질문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관훈 초대석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